오늘 아침에요, 국힘당 장동혁 대표가 뭔 쇄신안인가 개혁안인가 뭐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쇄신안 발표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윤석열하고 절연하는가? 참 똥줄이 타긴 탔구나, 급하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손님이 다 이제 그 집 맛없다고 떨어져 나가는데 간판 바꾼다고 그 집 다시 갈까?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 궁금했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2024년 12월 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해제 표결 이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대통령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자, 뭐 일단은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 국민께 사과한다, 그러면서도 윤 어게인 또 윤석열 절연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쪽짜리도 아니고 이거는 뭐 한 10분의 1쪽짜리 그냥 말만 입으로만 동동 뜨는 그런 말만 사과하는 건데, 이게 뭐 과거에는 쇄신이 아니라 세신이다, 그래서 때를 민다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을 얘기했는데, 이건 때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피부에다가 데일밴드 붙여놓는 정도의 그냥 위장막 정도를 씌워놓는, 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에는 사람이 바뀐 게 하나도 없고 메시지도 여전히 입으로만 사과를 말할 뿐인 거고, 여전히 국민의힘은 행동이 지금 변화가 되지 않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도 불법적이고 잘못된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잘못된 수단으로 했으면 그것은 논리 일관적으로 내란 범죄로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또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또 발작적인 증상을 보이면서 반발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장동혁 체제에서의 사과는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논리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계엄은 잘못이지만 탄핵은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이상한 해괴한 논리를 보여왔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을 8대0으로 인용을 해버렸는데도 여전히 탄핵은 잘못됐다 지금 이러면서 윤어게인을 불러왔기 때문에 지금도 장동혁 대표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탄핵은 정당했느냐? 그럼 또 이상하게 말이 꼬일 거기 때문에 이 사과는 개사과 시즌 3 정도로 보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 쇄신안에 대해서 장유미 대변인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 쇄신안 발표한다라고 하기 전부터 투트랙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제거하고 잘못은 잘못대로 시인한다. 한동훈 제거함으로써 지금 본인들 당원들한테 좀 마음을 달래면서 그래도 윤석열과 절연하고 단절할 거다. 딱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미봉책으로. 상황에 맞지 않는 계엄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황에 맞는 건 또 뭡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명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메이크업을 달리한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그 당의 DNA와 뿌리가 달라진다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 여러 허울 좋은 대안들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인사가 메시지입니다. 지금 윤리위 구성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막장 캐스팅이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한동훈을 어쨌든 배척하고 척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니고 여기서 이 문제가 불거지면 이거를 손으로 그냥 막고 어떻게든 가보자는 지연책, 지연술, 이거 감동도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닙니다. 쇄신안 같은 거 발표한다 그러면 며칠 전에부터 좀 알려지고 그러는데, 이정주 기자님, 이게 좀 갑자기 나온 거 아닌가요? 기자들한테는 한 일주일 전부터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고, 이제 원래는 초반에는 2월이었고 1월 한 중순 정도 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돌았었는데, 저는 그 원래는 1월 8일 얘기하다가 어제 윤리 구성이 이제 무산되면서 조금 지연되니까 오늘 땡겨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쇄신안 보면서 뭐 한 딱 하나 장동혁 대표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뭐 본인은 과거에 잘못된 부분 반성하고 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정치권에 저도 취재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정치인들의 시민들이 가장 잘 봐야 될 부분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누구나 다 해요. 말로는
약자 보호하겠다, 말로는 장애인 보호하겠다, 말로는 뭐 유아들 뭐 예를 들면 그 나중에 뭐 보조금 이거 늘리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법안 하나도 안 냅니다. 그거는 정치는 말이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그 말에 힘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고성국 씨 입당했잖아요. 만약에 장동혁 대표의 말이 일관성 있으려면 입당 거부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진짜로. 네. 고성국 씨는 계엄은 정당했다. 서부지법 사태 때도 이 서부지법의 폭도 난동 부린 거 이 사람들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어제 입당원서 받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입당이 되는지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 말이 진짜 1%라도 진심이 있다면 바로 반려해야죠. 그리고 저는 이정주 기자님 말씀에 하나를 더 붙이자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고성국에 대해서도 입당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도 하나의 시금석입니다만은, 또 하나는 오늘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잘못됐다 그러고 계엄을 사과를 했어요. 그럼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 질문 들어가야죠. 그게 뭐냐? 그래, 그럼 나라를 뒤집어 엎었다, 나라를 말아먹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건데? 그럼 윤석열이 형사 책임지지 않느냐? 그럼 그건 윤석열 개인의 범죄고, 그럼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책임을 질 거야? 그럼 두 가지 정도죠. 국민의힘이 문을 닫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선별을 해서 윤석열의 이 불법 계엄까지 가도록 만든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자기 배지를 내려놔야죠. 근데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 말로만 사과하면서 잘못된 수단이라고 본인이 인지를 했다? 그럼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후속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후속 질문에는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쪽짜리도 아니고 한 10분의 1쪽짜리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하나의 개사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민지님, 미친 국당은 해체만이 답이다. 이게 사과냐? 고성국 입당을 받아주는 당은 없어져야 된다. 김소율님, 진짜 사과는 국진당 해체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다. 이런 반응 보여주셨는데, 뭐 또 당명을 바꾼다고 그래요. 뭐 당명, 뭐 없어질 당을 굳이 뭐 당명을 바꾸고 말고 예를 쓰나 싶기도 한데요. 당명을 바꾼다면 뭐가 좋을까요? 아마 제가 추천하는 거요? 예. 제가 추천하는 계엄의 힘. 네. 아직 계엄의 여파가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 바꾼다고 해서 그 사기꾼이 사기꾼 아닌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개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쳤으면 거기에 따른 형벌을 받는 게 맞는 것이고, 형벌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이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이 나와야 그게 회복이 되는 것이지, 아니 본인들이 사고 다 쳐놓고서는 인제 와서 이름 바꾸면은 뭐 본인들 과거가 세탁됩니까? 이거는 뭐 어떤 세탁기 들어가도 전 세탁이 불가능한 거를 지금 하려고 시도하는 거 아니냐. 좀 불쌍합니다, 이제 이쯤 되면은. 민주당은 뭐 중간에 약간씩 뭐가 붙기는 했지만 그래도 민주당을 쭉 지켜오고 있잖아요.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돼 있고 그게 100년째 가는데 지금 여기는 뭐 이름이 기억도 못해요. 새누리당, 한국당, 신한당, 새누리당도 있었죠. 새누리당, 네, 새누리,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네, 너무 많아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도 정상위원회보다 더 많고 막 이런 당 아닙니까? 그걸 뭐 바꿔서 뭐 하겠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쪽 사정이고, 당 쇄신안으로 내놓은 걸 보면서 저는 이게 조금 우습더라고요.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 공감 연대 뭐 이렇게 세 축을 제시했는데 청년 중심 정당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청년 의무 공천제를 도입하겠다. 이게 이제 아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또 30대 일부가 거의 뭐 70대처럼 약간 일부 그 극우화 성향을 좀 보이는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좀 의식한 게 아닌가 보여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기계적으로 20대 그러면서 2030 이런 표현도 이제 쓰더라고요. 이제 40대까지는 아니고 40대는 워낙에 국민의힘에 대한 또 비토 기류가 강한 세대이기도 하고 40, 50대가 특히 그렇고. 근데 2030에 뭔가 본인들의 어떤 미래를 실어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대들이 정말 뭐 국민의힘의 그 상황
상황에 공감해서 뿌리 깊이 뭔가 같은 교집합을 정치적으로 공유해서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년 편승 정치랄까요? 그때그때 위기를 타개할 때 맨날 소구되는 그 청년 정치, 그 허상. 그럼 국민의힘에 지금 있는 청년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 어떤 청년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냅니까? 민주주의의 젊음을 상징하는 목소리 내나요? 아니요. 퇴행의 목소리 내고 있죠.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전직 의원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아주 고루한 목소리 내고 있다. 아주 고연령층과 정치적으로는 동기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은 정말 진정한 의미의 전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2030 세대가 국민의힘의 지지가 일부 있게 나오는 건 사실인데 그건 극우화라고 부를 게 아니라 저는 반민주당적 성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20, 30대의 부모님 세대죠. 부모님 세대가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잘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뭐 운동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념적 교조주의적인 정책들에 대한 반발로서 지금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확고한 지지 아닐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 세대에 관련된 지지 성향을 개혁신당하고는 또 논아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국민의힘이 고민이 많을 거고, 청년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 노래 불렀던 사람 전에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황교안이라고요. 당시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다음에 했던 게 미래통합당이고 국민의힘의 전신인데 그때 황교안이 했던 게 퓨처메이커예요. 퓨처메이커로 뭘 메이커했습니까? 장례찬 만들었습니까? 박민영 만들었습니까? 그자들이 지금 똑같이 윤호긴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퓨처메이커가 아니라 거의 절망을 만들어낸 그 제도를 또 한 번 해가지고 사실은 이 수도권에서 선거가 질게 명확하나한데 거의 그 총알바지로 지금 출마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정책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이제 한두 번이고 더 이상 국민들이 신뢰를 갖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정의련님들이 국힘당을 참 사랑하시는 마음들이 많으시네요. 이름을 많이 보내주셨네. 여기에서 하나 골라서 쓰면 되겠어요. 모질이당, 내란 변장당, 매국노의 힘, 내란 전문당, 내란의 힘, 국짐해체당, 내란의 힘당, 당나라당, 내란 개판당, 내란의 후예당, 불법의 힘, 망할 땅, 내란의 잔당. 뭐 이 중에서 하나 갖다 쓰면 될 건네. 도둑당도 괜찮아요. 도둑당. 네, 도둑놈들이라고 해서. 당나라당도 너무 웃긴다. 당나라당 재밌죠. 숭구리당. 숭구리당. 봉숭아학당도 있네요. 잘한다. 봉숭아당도 나오네. 봉숭아학당. 이 중에서 하나 뭐 골라서 쓰면 되겠네요. 이제 더 이상 쓸 이름도 없어요. 하도 그 좋은 단어들은 갖다가 오염만 시켜놔가지고 더 이상 쓸 단어가 없을 겁니다. 이제. 근데 뭘 하려면 일관성이라도 있어야죠. 가려면 그쪽으로 쭉 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에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오죽하면은 그나마 그쪽에서 좀 합리적이라고 하는 김도읍 정책위장이 아이고 나 도저히 저하고는 같이 못하겠다고 그만두겠습니까? 그런데 김도읍 떠난 자리에 또 고성국이 들어와요. 고성국이 누굽니까 여러분? 에? 아주 노골적으로 윤어경이 외치고 그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들어가는 것도 또 쇼를 하려고 김재원 불러가지고 방송 중에 입당원서 쓰고 그 난리를 피던데 가관입디다. 한번 보시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희 방송에 출연했을 때 입당 얘기가 나왔었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시에 꼭 입당해 주시면 좋겠다. 직접 입당 원서는 제가 받겠다. 이렇게 김재원 최고위원께 연락을 드려서 제가 입당 결심을 했으니 좀 더 받아가세요.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입당한다면 김재원 최고위원을 통해서 입당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입당하면 내가 김재원 계보가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 입당 원서 제출이야 뭐 자유지만 또 저렇게 최고위원이 직접 와서 받아갔는데 입당을 받아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입당이란 건 정말 넣는 순간 자동으로 이 당원 자격은 갖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고성국 씨는 윤석열 정부에서 단순한 유튜버를 훨씬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고성국 TV에서 나왔던 그 워딩이 대통령 육성으로 고스란히 나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팬덤을 조장하는 역할을 넘어서 전략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같이 가져가는 전략가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당원 가입에서 끝나지 않을 거다.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이 비어 있습니다. 장동영 대표가
이거를 지명해야 되는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두니까 어머 그 자리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기 와서 때문에 최고위원 하세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과거에 김계리 변호사 있잖아요. 윤어게인. 뭐 고성국하고 뭐 본질은 별로 안 다른 유사한 부류인데 이 김계리 변호사는 당시에 비대위 차원에서 2025년 5월 17일인데 입당 보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승인이 됐는지 여부도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 김계리도 그럼 같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보류시킬 거면 고성국도 같이 보류를 시켜야 방금 우리가 전해들은 장동혁 대표의 사과와 이게 논리 일관성을 갖추는 건데 또 여기에 대해서도 김계리는 입당 보류고 고성국은 또 받아준다? 이러면 그냥 모든 게 다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치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라고 하면은 인간이 먼저 돼야 되는데 지금 정말 국민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한 나머지 온갖 지금 당이 그 잡탕 형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질서와 아노미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이정주 기자님은 고성국 씨가 왜 입당을 하려고 한다고 보세요? 저는 투트랙 전략이라 생각해요. 투트랙. 네, 뭐냐면 원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이 타이밍에 사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더 버티다가는 김도읍까지 지금 사퇴한 마당에 당 지도부가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김은혜 수석 한두 명 더 지금 빠져나간다는 설이 최근에 돌았거든요. 네, 물론 최고위 체제는 아닌데 김은혜는 왜 그만둔대요? 더 이상 장동혁 쪽에 때묻다가는 이제 지선에서 자기 지역구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지지율 추세를 보면 잘못하다가 장동혁 묻어서 나도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탈 조짐이 있으니까 이걸 붙들어 두려고 어쩔 수 없이 오늘 지금 애매모호한 사과를 한 거예요. 불법 계엄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었다고 하지. 왜냐하면 불법 계엄이면 탄핵을 바로 얘기해야 돼요. 불법이니까 탄핵이 정당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절대 하지 않고 애매하게 말을 해놓고 어제 고성국 입당시켰죠. 그럼 한쪽에서는 태극기가 반발하기 때문에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장동혁은 태극기 유튜브를 통해서 전당대회에서 이겼거든요. 세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력을 배신할 수 없는데 고성국 입당으로 해서 그쪽을 좀 상쇄시킨 다음에 오늘 조금 애매모호한 이 메시지를 낸 다음에 2월에 윤석열 1심이 나왔을 때 이제 그때 다 같이 태세전을 할 때 그때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 거 있어요. 다 내 계획이 있다. 내 시간표대로 지금 간다. 그 얘기를 할 때 일단 장동혁이 생각하는 시간표가 그거 아니겠어요? 일단 그거를 확실히 그러니까 뭐 태극기라든지 이건 가둬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도까지는 언감생심 아무튼 뭐 좀 늘려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에는 이쪽은 다 가뒀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장동혁 대표가 1.5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경력이 짧고 정치를 잘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 안에 소신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건데 과거에 안철수 의원 어떻습니까? 진영을 바꿔가면서 확장을 시도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죠? 거의 이제 정계 은퇴 수순인 겁니다. 배지만 달고 있을 뿐이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어떻습니까?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서 확장을 시도할 때는 이게 국민들에게 울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모양으로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가진 정치인이 어떤 시기에 어떤 서사를 가지고 확장 전략을 쓰느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 장동혁 같은 경우는 윤어게인도 지금 다 못 먹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고성국 들여다가 그 내부를 지금 단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은 정치를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지 소신이 뭔지 이 계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은 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리도 안 된 상황에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이게 갈짓자 행보의 전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요 양쪽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게 장동혁의 운명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보면 비전이 없는 정당은 결코 살아남지 못해요. 이게 무슨 뭐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차라리 나는 뒤로 가겠다는 뒤로 비전이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지 저건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이제 기회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차라리 김민수 최고위원이 난 거예요. 그나마 어차피 다 이제 폐기 처리돼야 되는 정치인이지만은 그 안에서 그래도 한쪽의 얘기를 일관되게 하면은 그 일관된 속에서 나름의 믿음이라도 생기는 건데 지금 장동혁처럼 계엄 당일날에는 해제하러 또 갔다가 또 한동훈 밑에서 또 빌붙어 살다가 또 당대표 해보겠다고 전환길한테 붙었다가 또 지금은 또 사과하고 또 고성국 받아들이고 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 저쪽 다 잡아보겠다 뭐 이런 계산인 것 같은데 그게 되겠습니까? 장동혁이 계속 있는 것이 민주당한테 좋을지 아니면 저거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뭐 생각이 되는데 어느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대변인님? 일단 버틸 겁니다. 여기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놓을 리가 없고 그 본인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지만 그 계엄 해제에 이름을 올린 18명의 의원에 놀랍게도 장동혁 대표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좋게 말하면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고 유연성이 있지만 그거는 언제 어디서든 변모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게 확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계엄에 대해서 과거에는 신의 섭리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으면서 오늘은 또 잘못된 방향이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고 지금 급하니까 이종주 기자 분석해 주신 대로 당내에서도 지금 나 앞으로 지역구 어떻게 할 거냐 장동혁 당신 책임질 거냐 이런 비토에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지만 버티긴 버틸 텐데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국민의힘에도 선거는 지금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국민의힘에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좋은 길인지는 의문입니다. 근데 이게 장동혁 대표는 버티는 게 아니라 임기가 일단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선출된 5명 중에 4명이 동시에 사퇴를 해야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김민수, 김재원 둘만 데리고 있어도 최고위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장동혁의 시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게다가 끌어내릴 방법도 없지만은 그럼 장동혁 끌어내리면 누구로 합니까? 그럼 다음 대안은 뭐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 또 데리고 옵니까? 이제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체제를 끌어내릴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대안도 없고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절정을 찍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내려올 마음이 전혀 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아까 장유미 대변인 말씀하신 단순한 당원 입당이 아니고 최고위원 자리인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되네요. 지금 일단 김도읍 정책위장 그만둔 거 거기도 최고위원이잖아요. 당연직으로. 자도 뭐 그런 자리 혹시라도 뭐 와르르 무너질 것에 대비해서 확실한 극우 빠따 하나 넣어놓고 뭐 이렇게 버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당대표의 권한이 어마무시하게 크죠. 그러니까 당대표 잘 뽑아야 되는 거고 이미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전환기라고 놀아나가지고 장동혁을 세우는 순간 이거 예상 안 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국민의힘 사람들만 모르지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아, 전환길이 있다. 전환길은 지금 뭐예요? 뭐 미국에 있는 것 예, 같은 계속 해외에 있고. 지금 해외에서 그 돌아다니면서 여행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여행 중. 전환길은 왜 입당 안 하죠? 아, 입당은 했나? 안 한 것 같습니다. 전환기는. 뭐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만. 자,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어제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요. 제가 김건희 특검 가운데 이제 가장 아쉽다고 꼽은 게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더 확실하게 파헤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렇게 증언은 일단 뭐 I씨를 JC로 바꾼다고 그러니까 여사님이 화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지금 나오는데 왜 그렇게 바꾸려고 했는가 이걸 보니까요 진작에 그쪽 종점 땅에 전원주택 사업을 구상한 문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종점 변경으로 땅값 상승만 노린 게 아니고 이게 주택 사업까지 했으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계산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정주 기자님.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김건희 특검에서 가장 큰 건이었어요, 원래는. 그리고 사실 가방을 받은 거나 이런 부분들 당연히 잘못됐죠. 잘못된 부분인데 도이치모터스를 제외하면 그거는 개인의 일탈 정도로 봐줄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양평 같은 경우는 SOC 사업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게 국정농단입니다, 원래. 근데 지금 이제 당시 예타 과정, 그리고 강상면으로 바꾸는 과정, 이런 걸 보면 사실 국토부 내에서도 이 얘기가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꾼 다음에 바꾼 게 더 이득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국토부가 지금 그 당시 얘기를 국토부가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은 장관까지 뛰어들어서 이걸 전면 개편했던 거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단순히 지금까지는 미리 땅을 좀 선점해 놓고 최현수 씨가 토지대장 먼저 열어보고 땅 선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속도로 변경 바꿔가지고 거기서 지가의 차익을 보겠다 이 정도였는데 어제 이제 기사를 보면 인수위 당시에 이미 주택까지 세워서 어마무시한 지금 차익을 노리려고 했다. 그래서 이게 2차 특검이 꼭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만약에 거기에 종점을 바꾼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엄청난 이익을 봤을 건데 지금 강상면 종점 인근의 전원주택 사업을 계획한 PPT 문건이 나왔다는 거죠. 전원주택 개발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수정을 하고 막 그런 게 나왔는데 이제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이건 뭐 단순히 인터넷 게시글을 참고해서 만든 것이다. 회사 금융권 대출 목적이다.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김건희 일당들 너무나도 웃긴 사람들인 게 뭐 녹취 나오고 하면은 뭐 농담이었다. 뭐 재미로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들렸다. 예, 뭐 완전히 지금 말장난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김건희 특검이 실패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말 그대로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의 의혹 다 수사도 착수 못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 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관해서는 이거 뭐 원희룡 장관 수사 자체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양평과 관련된 뭐 김성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정도만 했을 뿐이지 아직 그 양평 땅에서 이 김건희 일가가 벌린 일들에 아직 세 발의 피도 저는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건희 종합특검이 발족이 되면 이 김건희와 관련된 부정부패 이슈들이 여전히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이미 녹취까지 다 하급 직원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명확한 증거 속에서 저는 엄단을 해야 되고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가야 될 길이 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종합특검에서는 반드시 밝혀낼 거라고 보는데 안 봐도 뻔하지요. 인수위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 다 조사가 끝난 것을 불과 뭐 1, 2주 사이에 바꿔가지고 한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또 뭐 원희룡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러면 뭐 안 해버려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 이제 원희룡이 지난번에 했던 것들이 다시 나오는데 제가 좀 재밌어서 여러분들 다시 보려고 그때 발언을 준비를 했어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원희룡이 그래도 뭘 내다보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에 하십시오. 다음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될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지금 들으니까 네. 다음 정부가 본인들 보수 정부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할 텐데 새로 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해안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에 그런 게 또 나오잖아요. 이게 좀 즉흥 발언이고 준비했던 발언이 아니니까 이거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뀌었지?와 관련해서는 뭐 이게 단순히 제이 씨이기 때문에 별 큰 실익이 없다라고 했는데 녹취에는 김건희가 왜 이게 인터체인지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라고 하고 그 오빠는 예비 타당성 조사 그 훨씬 전부터 자기네들 그 일가에 땅이 있으니까 PPT를 만들어 놨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전원주택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은 뭐 인터넷 게시물 짜집기다 대출 받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다. 은행이 바보입니까? 그냥 PPT만 들고 가면 돈을 주나요? 이 현실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점점 착착착착 맞았던 거예요. 특검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실무진이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녹취가 확보된 걸 보더라도 야 우리 특검 되면 감옥 가 빵에 간다. 이게 여사가 화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원희룡 전 장관 불러서 조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원희룡은 특검이 불렀나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을 겁니다. 예, 공개 소환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해가 좀 안 돼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데 원희룡을 조사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김건희 특검에 대한 미스테리인데 결국에는 특검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고 특검이 그래서 실패했다는 소리 듣는 거거든요. 김건희 특검, 이채 양명주 그 양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법 안에도 박혀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조차도 못했다?
이거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고, 이 검찰이 뭐 수사 사안이 많아서 못했다라는 전 비겁한 변명은 듣고 싶지가 않고, 전 수사 의지가 부족했고 미진했고, 더 우리가 심각하게 보자면은 뭐 원희룡의 힘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참 역시 수사도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간에 그 조사를 받던 양평 공무원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좀 위축되고 그랬던 것도 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희도 취재를 좀 했었는데 국토부 당시 서기관, 네, 그분이 이제 검찰 특검에 소환돼서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그 실타래가 이제 풀리다가 중간에 그 사고가 나면서 양평 쪽은 김건희 특검에서 우선순위로 두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맥락도 있고, 공무원들이 보통은 그 담당 서기관이 이제 하급 직원에서 이렇게 승진해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본인 나름대로는 국토부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취재해 보면 그 사람이 실제 개입해서 아는 것이 많아서 특검에서 많은 내용을 좀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충되는 지금 김성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이용해서 그거를 레버리지로 이용해서 지금 역프레임을 건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조금 지연된 측면이 있었죠.